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IM 어떤 뜻이에요? IM 상상 이상이라는 뜻을 이미지 몰이라는 상상 이상의 IM. 몰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침체 그림자. 네. 엔캐리 트레이드 뭐 75% 끝났다, 물량 덜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침체 무슨 소리냐, 아직 미국 시장은 침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기 직전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예. 침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침체였어. 이렇게 완전하게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또 어떤가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증시 그 폭락 또는 이제 변동성의 그 확대의 가장 주요 원인은 사실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네. 유동성 충격이 아니었나라는. 유동성.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여전히 좀 이제 풍부한 상황들이고요. 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빌미를 제공했죠. 뭐 일본의 뭐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미국의 또 공교롭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유동성 충격이 좀 저는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아직 안 보는 부분은 뭐 미국 지표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가 많은 고용 지표도 뭐 생각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산업 생산 활동이 나올 텐데 과연 이제 실물 경제가 완전히 그러면 이제 뭔가 크게 악화됐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이제 침체 과정, 침체라기보다 말씀하세요. 하락의 하락 과정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거는 네. 이게 이머징 시장이 별로 안 흔들렸다라는 부분이죠. 이머징 시장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 예, 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머징. 예, 뭐 좀 크게 흔들렸지만 대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를 뭐 오히려 인도 이런. 예, 인도라든지 나머지 우리가 뭐 위기가 터지면 항상 이제 더 많이 더 위험하고 더 이제 뭔가 요동을 치는 시장이 대부분인 경우가 우리보다 조금 이제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어떤 시장들인데 인도 시장 자체도 우리보다 뭐 당일날 보면 한 2% 정도 떨어지고 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인도는 올해 보면은 작년부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요새 그 중국을 대신해서 사실은 이제 성장하는 그쵸. 국가들 뭐 요새 스윙 컨트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무슨 컨트리요? 스윙 컨트리라는 스윙 컨트리? 예,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이제 그 공급망을 이제 네네. 하는 국가들을 막 그렇게 통칭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거 경기 침체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일본, 한국 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뭐 미국 시장도 흔들리긴 했지만 큰 흔들림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부분에 침체의 어떤 리스크 자체를 좀 낮게 보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사실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호주 달러 하나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 예, 호주 달러라는 게 호주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 원자재를 사실은 많이 팔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원자재 가격 뭐 이러한 어떤 글로벌 어떤 제조업 활동의 상당 부분 이제 연관성이 큰 나라죠.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달러 자체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보면 대충 이제 경기 침체, 음영으로 된 게 경기 침체 국면인데 이게 저게 언제였나요? 이때는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이제 때. 팬데믹 당시였고 이건 2001년 이제 IT 버블 네, 당시였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호주 달러가 최근에 보면 강세입니다 오히려. 이게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게 약세인 상황들이어서 이렇게 네. 떨어지는 게 약세인데 이제 최근에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이모징의 어떤 경제 활동, 산업 활동 자체가 아직은 크게 위협받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경기 침체가 과연 온다라고 하면 어디서 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하이테크 쪽에서가 뭔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무너지면 진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한 경기 그렇죠.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실물 쪽에서 이러한 하이테크 쪽, 빅테크 쪽에서 어떤 생산 활동이라든지 투자가 과연 위축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산업 활동 동향이 이제 미국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지금까지 미국의 그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전혀 조금 더 확대 좀 한번 해볼까요? 차트를. 네. PD님, 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이 미국의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 지수입니다. 지수를 네. 보시게 되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하이테크를 제외한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라는 건 거의 답보 상태.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회복은 됐지만 사실은 그 수준에서 뭐 별다른 움직임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쪽은 사실은 거의 뭐 과열도 없는 거, 과잉도 없고 뭐. 근데 회복을 한 것에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올랐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수요도 둔화되고 하는데 일단 빅테크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별로 수요도 없었고 그냥 뭐 제자리 걸음 정도여서 뭐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 결국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 빅테크 자체가 꺾이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보여드린 대로 이제 생산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은 이 실물 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모습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침체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충격이 유동성 충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동성 자체가 뭔가 크게 이제 훼손이 되는 이러한 추세가 나오느냐.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커지는 게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위축된 국면이 여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 이제 시작됐던 2002년부터 해서 이제 유동성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주가도 사실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이제 SVB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은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뭔가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 훼손을 받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 이유 자체 하나가 뭐 계속 와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이것이 지금 보면 최근에 고개를 들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마저도 최근에 보게 되면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 또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어서 결국 그 얘기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에 아주 큰 기스가 난 것은 아니다.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청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현 시점에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급락을 야기시켰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이 두 가지를 두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을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 뭐 당장의 뭐 금리 인상을 일본이 추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조는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엔화의 이제 지금 급격한 강세 그리고 나서 좀 살짝 멈춰 있는 게 여기서 더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천천히 더 올라가면은 청산이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최근처럼 급격하진 않겠지만 계속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사실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일본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양국 간의 이제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엔화 쪽에서 이제 엔캐리 하던 부분에 어떤 청산 가능성이 여전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번처럼 좀 급격하게 이제 청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급격하게 청산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좀 우리가 완만하게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뭐 또 이번에 이제 학습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하던 어떤 투자자나 뭐 이러한 메이저들 자체도 이제 조금은 조심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청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던 게 이제 그동안 너무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쏠림이 너무 강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와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엔화의 이제 투기적인 그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약세를 예상을 해서 이제 엔화 약세에 이제 투자한 포지션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컸습니다. 근데 한 2주 동안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청산이 되면서 거의 이제 스퀘어, 중립 수준까지 사실은 올라온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요번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에 좀 중요한 빌미를 사실은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뭐 엔화가 조금 더 강세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그동안 과도하게 쏠려 있던 어떠한 그 흐름들을 자체는 상당 부분 이번에 좀 털어냈다. 뭐 그것이 JP 모건에서 얘기하는 게 엔캐리 들어가면 4분의 3이 청산이 됐는지 네. 뭐 절반이 청산이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상당한 규모 자체가 청산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네. 엔화 흐름에도 사실은 조금 강세 자체가 주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청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쇼 커버링이 생기고 그러면 엔화를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서 엔화가 급격히 강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좀 이러한 어떤 그러한 그림 자체는 좀 나오기가 힘든 구조로 사실은 좀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엔화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많이 엇갈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일본이 결국 이제 금리 계속 인하할 거니까 이게 인상을 할 거니까 엔화 강세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뭐 120엔 간다는 쪽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한 140엔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경제 자체가 워낙 지금 상황이 우리가 조금 최근에 보게 되면 기대보다는 못 미친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은행 자체도 뭐 지난번에 우에다 총재가 뭐 하반기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제 뭐 전 BOJ 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자체도 사실은 엔이 다시 여기서 140엔을 뚫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뭐 미 연준이 비컷 뭐 이러한 거 뜻밖의 하지 않는 이상은 140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엔화를 크게 뭔가 약세로 떨굴 만한 요인이 지금 대지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난카이 대지진. 물론 이제는 이게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르는데 뭐 이번에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진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게 확 꺾일 수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뭐 아무래도 엔화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진이 생기고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엔화 또 이제 급격하게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지만 이제 하나 일본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어떤 문제가 뭔가 일본의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재해 또 다른 위기가 터졌을 때 보게 되면 해외 나가 있던 일본계 자금이 다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 자체를 다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갖고 와서 이제 뭔가 포지션을 다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일본의 대지진이 정말 뭐 안 나오는 게 다행일 텐데 만약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해외에 투자했던 것들 청산해서 이제 일본으로 좀 들어오는 이러한 성향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이게 엔화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좀 저희가 상황은 좀 봐야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좀 약세 쪽으로 좀 갈 수는 있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긴 맞는 거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물가 지표 PPI,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물가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이번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뭐 헤드라인 자체는 지난달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월비 마이너스 이번 달에 이제 플러스 0.1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가는 뭐 조금 이제 다시 좀 상승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일 텐데 아마 올라가는 요인들 자체가 주로 아마 에너지 가격의 반등으로 해서 사실은 헤드라인이 올라갈 거로 봐서 뭐 헤드라인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우려는 하지 않을 건지 아무래도 이제 근원 쪽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이제 뭐 각종 서비스 물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부분 자체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그 물가 이제 또 다른 그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향후 1년 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뭐 2.97인가에서 거의 뭐 3%이긴 하지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한 0.6%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죠. 이게 통계가 2013년부터 작성이 됐는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의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낮았다. 뭐 그 원인에는 사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어떤 심리도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꺾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자체가 다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해서 시장이 다시 물가에 대한 어떤 공포,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거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전만큼의 중요도 자체는 사실은 저는 떨어졌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 지표라든지 이제 기대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실물 경기 자체가 좋아지냐 나빠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더 관건인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저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소매 판매 이 부분에 오히려 시장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새 뭐 세상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이제 많아지는 이제 뭐 아니 근데 그렇지 않나요? 걱정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또 좋게 보려면은 좋은 것들만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걱정 인형이 된 듯한 모습인데. 어디서 튀어오를지 모르는. 근데 간밤에 또 이제 유가가 또 4% 80불, 80불까지 또 올라가고 최근에 관심은 좀 덜 하시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유럽 내 또 천연가스 또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보다는 뭐 아직은 뭐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좀 최근에 안정된 수준을 보다는 거의 한 20-30% 정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물가가 뭐 안정을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계속해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동 문제 우리가 뭐 이게 확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한 번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또 이제 예상보다 높았을 때 거기에 중동 문제까지 와서 유가도 좀 들썩거리니까 이게 다시 물가가 뭔가 잘못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을 또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좀 어떤 공교롭게 물가가 지표 발표되는데 또 이제 뭐 오늘 내일 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들썩거리고 있는 거 거기다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를 또 들어가면서 또 발생하는 어떤 천연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가 심리 자체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물가 그 지표 자체보다는 지금의 그것을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리스크들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계속 뭐 확전 그리고 뭐 공격하고 서로 이제 뭐 침공하고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계속 나왔어요. 상반기도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때는 뭐 시장이 워낙 비테크하면서 뭐 AI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지금처럼 심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의 전쟁 관련한 이슈는 충분히 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도 유럽 올라가고 있어. 이거 걱정해야 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더구나 이제 실제 만약 이제 중동의 사태 자체로 인해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봉쇄가 되고 하는 또 공급망이 공급망 원유 공급망이 자체에 나오면서 유가가 여기서 90불 만약 이런 식으로 뭐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진짜 이거는 침체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뭐 그 가능성은 뭐 낮다는 하지만 뭐 그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고 또 그 과정이 되면 미 대선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또 경기 오르고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가 또 이제 만약 미국이 뭐 좋든 싫든 개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질 수 또 시장의 또 성격 자체가 또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잠재 있어서 여러모로 사실은 조금 최근에 뭐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서 조금 좀 다행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공포지수 자체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 잠재적인 위험도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중동 문제를 뭐 워낙 사실은 거의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어서 뭐 피로감도 있긴 하지만 네. 여하튼 요 고비도 사실은 조금 잘 넘어가면서 다시 유가가 70불대 안정을 찾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시장도 조금 안정을 조금 더 빨리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포지수도 최근에 워낙에 급격하게 네.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시장의 네. 변동에 따라서 자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과거 이제 공포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여하튼 그 공포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한 모습을 좀 보였고 네. 공포지수 자체가 올라갔다 거의 이제 잘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행 지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흐름을 좀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용한 어떤 지표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한 차례 이제 시장의 큰 변동성과 큰 폭의 하락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무언가 막 크게 폭락이 나온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일 힘든 구간인 거거든요. 예, 지지부진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진 얘기 나오고 있고 중동이나 뭐 유럽에서는 전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거 경기 관련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괜찮나 하면서 뭔가 살얼음판을 지금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거를 사도 될지 아니면은 미리 팔아놔야 될지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거에 하나 들어서 이제 제가 요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캠즈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캠즈. 예, 일시적인 수요 둔화 정체를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 네, 캠즈. 뭐 AI 캠즈, 뭐 전기차 캠즈, 뭐 이러한 얘기가. 캐즘. 예, 캐즘, 예, 네. 캐즘 말씀. 캐즘이라. 캐즘. 예, 그래서 캐즘. 저보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앞에 미음을 앞으로 붙이셨군요. 예, 캐즘. 예, 캐즘의 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결국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정확히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든지 뭐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수요 확대라든지 이러한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고 또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논리였는데 최근에 전기차 수요 자체가 뭐 미국도 보게 되면 거의 증가율이 제로인 상황들이고 보급률도 정체인 상황들이고 AI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이게 좀 수익성이 있는 거야나라는 어떤 불안감 정말 수요가 있는 거야라는 어떤 생각들이 뭐 하여튼 뭐 우연치 않게 다 지금 맞물려서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라든지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키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이 캠즈라는 이러한 캐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음 캐즘 저희 애들이 항상 제 발음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캐즘. 예, 캐즘의 그 현상 자체가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좀 미국의 어떤 뉴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반기 데이터 센터 뭐 이러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AI와 관련된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아까 실물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자체를 주목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투자와 관련 아까 뭐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 오히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사실은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투자는 이제 대부분 또 AI 쪽이겠죠.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의 뭐 우리가 그 미국의 바이든 노믹스가 추진되면서 미국의 이제 제조 공장이라든지 건설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뭐 얼마 전까지 드렸는데 최근에 그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해보더라도 여전히 뭐 증가율은 조금 둔화됐지만 상당히 높은 제조업 내의 건설 투자가 미국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반 지표들 자체가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지금 AI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라는 어떤 뒷받침을 하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린 어떤 산업 생산이라든지 투자 지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보면 좀 우리가 일부 AI라든지
이러한 전기차의 캐즘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지속이 되기보다는 조금 일시적으로 좀 주춤을 했다. 특히 이제 9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빅컷이 아니더라도 올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경기를 방어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그 AI 사이클 자체가 다시 성장성 자체가 다시 확인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뭐 오히려 좀 포지션 자체를 좀 이러한 좀 조정 국면에서는 늘리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을 이제 물론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이고 지금 어디에서 뭐 어떤 절벽이 와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0월 달에 굉장히 시장이 또 안 좋았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되나.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동성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지금 뭐 일본의 어떤 지진 문제, 뭐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이지만 뭐 지정학적 그러니까 중동 문제라든지 또 말씀하신 미 대선이 과연 누가 될지. 근데 사실 미 대선도 생각해보면 이게 큰 리스크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 누가 되든 사실은 그 공약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바이든 노믹스의 정책을 계승하는 어떤 입장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과거 뭐 화석 에너지 뭐 이러한 전통적 레거시 산업 자체를 뭐 육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번에 공약들을 보게 되면 테크 같은 경우도 테크 우선주의 뭐 이런 미국 우선주의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으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앞으로 이 기술 혁신의 그 중심, 그러니까 뭐 여하튼 뭐 경제도 예외주의지만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주의 자체를 계속해서 고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떤 기술 혁신이나 빅테크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 이러한 것들이 뭐 갑자기 뭐 약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대선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려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체스님께서 걱정만 엄청 하는 방송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진짜 걱정도 안 했고 그냥 뭐 좋은 거다 해서 실적만 보고 그렇게 달려나갔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걱정할 거 말고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 실적 한 90% 발표됐는데 뭐 괜찮고요. 예, 견조하고요. 또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실물 지표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말씀드린 또 갑자기 뭐 쇼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그 7월 판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또 주간 단위로 보여지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크게 흔들림은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더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좀 물가에 대한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일부 뭐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안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이제 연준이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하나 보이면서 그 얘기를 좀 어떤 차트일까요? 이게 19년의 그 사이클인데요. 19년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제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를 19년 7월에 했죠. 그래서 이 당시 보면 공포지수 자체가 말씀드린 쭉 떨어지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자체도 사실은 올라간. 그러니까 19년 금리 인하가 상당히 이러한 그 흐름에 금융시장 변화 흐름에 상당히 그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이러한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올라갔다라는 부분 자체는 또 한 번의 데자뷰가 이번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문제가 될 텐데 여전히 성장 잠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 9월 금리 인하가 뭐 이렇게 빅컷이 되든 뭐 25빅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뭐 조금 시장에 좀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그 경로가 흘러가게 될지 정말 예상 외의 변수가 생길지는 우리가 또 8월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힌트를 또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대응하고 지켜보고 또 대응하고 하는 그런 발빠른 전략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